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어느덧 화창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된 건데요. 또 이번 한 주만 잘 지나시면 5월 첫째 주에는 노동자의 날 그리고 어린이의 날 이렇게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충전할 시간이 곧 주어지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고 좋은 경제생활, 좋은 투자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27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엔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가 정말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23일에는 원엔 재정 환율이 한때 900원 선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800원대를 정말 오랜만에 기록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시차에 따른 계산 착오라고 하지만 그래도 900원 선까지 많이 내려앉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심화하고 있는 엔저 현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값이 오르면서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줄어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되는데요.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부분 기관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 감소세인 수출이 호전된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엔저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회복되지 못하게 되면 실제 성장률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엔화값이 떨어지면 일본 업체와 경합하는 우리 수출기업, 가격 경쟁력 악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0대 품목과 일본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개 이상이 겹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기반으로 수출 단가를 본격적으로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생산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본에 수출하는 농수산물, 엔저 악재를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 경제에 다방면으로 악재를 주고 있는 엔저 현상, 이런 현상을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원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과 반대로 엔고로 수혜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1985년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 개입으로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결성했습니다. 그 직후에 엔고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는 상당히 혜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수출이 1985년 303억 달러에서 1988년 607억 달러로 급증했고 1985년까지 100포인트대에 머물던 코스피가 1989년 3월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엔저 현상이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988년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28.4%였는데 엔저가 시작된 1989년에는 2.8%로 10분의 1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3.1%로 하향 조정했지만 엔저로 성장률이 2%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엔저는 또 관광산업에서도 역조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는 229만 7천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약 16%나 감소했습니다. 바로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2013년 초와 비교해서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본인들의 구매력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갑이 두둑해진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방한 일본인 수보다 방일 한국인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엔화는 국내에 직거래 시장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히 변동해도 정책적으로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엔화 가치 급변동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에 엔저 추세를 주시하면서 추가로 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강구하고 있다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중소기업의 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용 실적이 여태까지 저조했던 환 변동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업의 환 변동보험 이용 실적은 2007년 16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났지만 2008년 키코 사태 이후 저조해져서 2013년에는 1조 7천억 원으로 10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대일 수출 기업의 환 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경감률은 20에서 50%로 높였고요. 일본에 수출하는 농수산 수출 기업의 환 변동보험료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5%로 줄였습니다. 재정 지원 비율을 90%에서 95%로 늘린 겁니다. 또 기업들이 코트라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제공되는 수출지역 다변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 대상 관광업계에도 지원 대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 45곳에 관광진흥 재발기금 긴급융자 제도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저를 견딜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노 복합 소재, 그리고 2차 전지용 전극 소재 등 세계 인류 수준의 핵심 10대 소재를 2019년까지 조기 개발하는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엔저에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것, 바로 기술력을 키우는 일일 겁니다. 앞으로 엔저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들 잘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적정기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기술이라는 용어는 기술의 수준이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 용어 그대로의 의미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검소한 혁신이라는 용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기술은 없애고 환경에 맞는, 사람에 맞는 기술을 찾아낸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적정기술에 대한 용어의 개념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에 의해서 1966년 중간기술이라는 용어부터 시작됐습니다. 슈마허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요자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통해서 첨단 기술 없이도 적정한 기술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소규모 기술 개발을 위한 중간기술개발그룹, 즉 ITDG를 설립한 것이 현대적인 적정기술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적정기술의 시작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 등에 대한 개념이 적용됐는데요. 그러나 기존 적정기술의 개념이 저개발 국가에 대한 무상 공급 형태로 시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의 유통과 산업 등 모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문제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장에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에 모기장을 선진국들이 공급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모기장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또 오히려 무상 공급이 끊긴 후에는 더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이 기존 저개발 국가에 대한 단순 원조라는 개념보다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경제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생활 생태계를 살리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의 창시자인 폴 폴락은 2007년 뉴욕에서 개최된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전시회에서 전 세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빈곤층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규모의 저렴한 기술을 설계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렴한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해서 낮은 수준의 기술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물 부족 지역에서 물을 모으기 위해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모으는 와카워터라는 제품은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이나 아프리카 딱정벌레처럼 새벽 찬 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방울을 잘 붙어 있도록 만드는 간단한 기술만으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기술을 조정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국내 휴대전화 회사들이 아프리카 등 지역 구매력에 맞는 50불 수준의 저가폰 등을 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시장을 잃어버린 내비게이션 같은 제품들, 남미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는 등 기존 기술 영역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일종의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이카 등에서 공적 원조로 매년 진행되는 금액이 계속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적 원조 사업들의 적정 기술이 적용되면 해당 국가에 더 많은 원조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유통과 유지 보수 등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준다면 기업이 수익도 함께 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스타트업 등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도 적정 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때 적정 기술을 기술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사용자들에 대해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생태계를 고려하는 접근을 통해서 적정 기술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나 공유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들이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정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의 말들을 들어봤는데요. 적정 기술,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해외 원조 그리고 해외 진출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용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광고는 두 가지 컨셉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증권사 광고들이 하나둘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실버 모델의 전성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광고들 요즘 하나둘씩 보실 겁니다.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증권사들이 새 광고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1%대로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서 유안타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새롭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또 KDB 대우증권은 지난달 이미 새 광고를 런칭했고요.
특히 동양증권에서 사명을 바꾼 유안타증권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 3일부터 지상파와 케이블의 TV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리테일 수익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유안타증권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이 광고에서 유안타증권은 고객을 당신, 즉 유라고 부르며 고객의 행복을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유안타증권의 후광퉁 하루 평균 고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고요. 3월 들어서는 국내 리테일 점유율도 전년 대비 30% 높아지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도 6년 만에 TV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광고는 1년에 1년 더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드라마 미생에서 박 과장으로 출연한 배우 김희원을 발탁했습니다. 또 KDB 대우증권은 개인연금 유치를 위해서 축구선수 차두리를 모델로 발탁해 지난달 20일부터 케이블 TV에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광고 오픈에 앞서 지난달 6일 공개된 3편의 티저 광고, 공개 10여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면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지난해 말에도 땡큐 베리 마치라는 슬로건을 이용해서 가수 현철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으로 해석하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유튜브 시청 횟수가 3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사명을 바꿨는데요. 이달부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인쇄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TV와 인쇄 광고할 것 없이 증권사들이 정말 몇 년 만에 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증권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에 맞춰서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리테일 비중이 큰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광고를 늘리는 증권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증권 업황과 함께 광고 시장도 함께 변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해외 명품 업체들의 광고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프랑스의 명품 업체 셀린느가 공개한 2015 봄 광고가 네티즌들을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젊고 화려한 모델이 아니라 백발과 주름진 얼굴을 가진 한 여성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올해 80세의 미국 작가 조앤 디디온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녀의 모습에 명품 브랜드 하면 젊고 화려한 모델이 익숙했던 소비자들은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브랜드가 주는 무게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이틀 뒤 다른 프랑스 명품 업체 생로랑도 할머니 모델을 기용한 광고를 선보입니다. 71세의 캐나다 포크록 가수 조니 미첼이 주인공이었는데요. 명품 업체의 할머니 모델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가방으로 유명한 케이트 스페이드는 올해 93살의 디자이너 아이리스 아펠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또 로레알 역시 69세의 헬린 미렌을 자사의 대표 얼굴로 등장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해외 명품 업체들이 이른바 할머니 모델 전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업체들의 광고 모델은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대변했습니다. 아름답다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젊고 화려한 젊은 모델들이 명품 업체들의 얼굴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바뀌어서 명품 업체의 노인 모델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바로 노인 세대의 커져가는 구매력이 그 큰 원인입니다. 컨설팅 업체 에이티커니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2000년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군입니다. 60세 이상의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6억 명에 달하고요. 오는 2050년까지는 8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 절약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소비했던 노인 세대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소비에 눈을 돌리며 강력한 소비자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티커니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소비자들은 지난 2010년 8조 달러 이상의 소비를 했고요. 오는 2020년에는 이들의 소비력이 1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명품 브랜드들, 구매력 있는 노인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노인 모델을 기용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데요. 저렴한 가격보다는 상품의 질과 가치에 투자를 하는 세대가 바로 노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로레알의 CEO 장포라고는 고가 화장품에 기꺼이 돈 쓸 준비가 된 노년층이 몰려오면서 명품업계에 실버 쓰나미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들은 이 명품업체에게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고계에도 고령화 소비자들을 위한 기품 있는 주름과 백발을 지닌 다양한 모델들 등장하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새로운 광고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무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의 1분기 매출액은 우려와는 달리 소폭 성장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달러 기준 매출액은 1.7%, 원화 환산 매출액은 4.7% 증가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평균 2.9%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수치가 다른데요. 품목군별로는 의류와 신발 매출이 각각 7.4%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방을 포함한 기타 품목은 1.6% 감소가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이에 따라 7.4% 증가한 270억 원 선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산지 인건비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마진 제품인 의류 매출의 양호한 성장으로 0.2%포인트 매출 총이익률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부터는 스위스 자전거 회사인 스캇이 연결로 반영됩니다. 이 스캇을 지분법에 따라서 조금 연결로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요. 스캇의 2015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천억 원, 290억 원 정도입니다. 2분기 이후 반영을 감안한 연결 효과는 매출액 기준으로 33%, 영업이익은 10%, 순이익은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캇 지분 확보에 따른 추가 시너지 효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캇의 의류 매출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 1% 정도의 의류 역시 이미 영원무역에서 생산이 진행 중입니다. OEM 부분의 시너지보다는 그래서 리테일 사업 측면에서의 시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 대한 스캇 브랜드 전개, 영원무역홀딩스에서 스캇 노스아시아를 통해 전개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결 효과가 우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원무역의 주가 연초 대비 많이 상승했습니다. 25% 가까이 상승한 상황인데요. 4월 이후에만 20% 상승했습니다.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이후 반영될 스캇 효과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먼저 오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과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효과를 감안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정말 이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영원무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는 이동훈 시인의 쑥 뽑히다라는 시입니다. 쑥 뽑히다, 두 가지 의미가 생각나는데요. 그 두 의미 모두 맞습니다. 쑥을 쑥 뽑고 나서 시인이 든 생각, 시에 재미있게 담아냈습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쑥 뽑히다. 이동훈. 꽃밭에 쑥 같은 볼품사납고 불량스럽게만 기억되는, 그래서 후회되는 이름이 있다. 쑥에게 손을 댔다. 뿌리에 흙알갱이까지 모질게 털어 덤불에 던지고
가을볕에 바짝 말랐을 줄만 알았다. 그랬던 것이 두어 뿔이 용케 살아남아 꽃을 피웠는데 아뿔싸 내가 버린 건 색색이 아름다운 국화였다. 국화 잎줄기를 쑥대로만 여기고 일을 저질렀으니 괄시당한 쑥에게 미안하고 쑥 대신에 초상난 국화에게 미안하다. 다른 것을 그르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조차도 볼 줄을 몰랐던 셈이다. 국화도 쑥도 자기를 몰라보는 손길이 오죽 미웠을까. 마음을 기울여 보면 서로 다르다 할 것을, 또 마음을 기울여 보면 서로 다르지 않다 할 것을. 이제 어쩔 거나 쑥 대신에 국화 대신에 쏙 뽑힌 자존심 한 움큼을. 시 속의 화자는 두 가지 후회를 합니다. 국화를 쑥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 그리고 또 쑥이라고 해도 하찮은 것이 아닌데 생각 없이 쑥 뽑아버린 것. 마음을 기울여 보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여 보면 우리는 크게 다르지도 않다는 것,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할 교훈인 것 같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쑥 뽑히다라는 시처럼 재미있는 시들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시들 참 많은데요. 봄날에 어울리는 시들 저희와 함께 계속 즐겨보시고요. 경제생활도 현명하게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